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A조에 속한 한국, 서아시아의 5개 나라와 한 조에 속하면서 어려운 일정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라크와 홈에서 치른 첫 경기 아쉽게도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이로 인해 2차전 레바논과의 경기에 부담이 커졌는데요. 또 한 번의 홈 경기를 놓칠 경우 이어지는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레바논과의 경기를 보시기 전에 중요하게 보실 만한 관전 포인트와 레바논의 전력, 그리고 한국과 레바논의 경기 예상 선발 명단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총 12개 팀이 A조와 B조 2개로 나뉘어서 상위 1, 2위 팀이 본선에 직행하고 3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치른 이후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마지막 한 자리를 다투게 됩니다. A조에서는 이란과 한국이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지만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 시리아 역시 만만치 않은 전력이고요. 레바논도 지난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원정 경기에 무득점 무승부를 끌어내면서 선전했습니다. 이란 역시 1차전 시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간신히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6개 팀 사이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첫 경기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 더더욱이나 홈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한데요. 레바논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상대입니다. 지난 2차 예선전에서도 같은 조에 속했던 바가 있고 지금까지 14차례의 A매치 맞대결이 있었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특히 월드컵 예선전에서 자주 만났어요. 전적은 10승 3무 1패로 절대적인 우세이지만 이 3무 1패가 최근에 나왔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우선 최근 지난 6월 13일에 있었던 고양 종합운동장에서의 홈경기 2대1로 이겼지만 우리가 선제골을 내줬고 자책골로 동점골을 기록한 이후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레바논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에 있었던 레바논 원정에서는 사실 무력한 공격을 보이면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물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하던 과정의 2차 예선에서는 원정 경기 3대0 완승, 홈 경기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완벽하게 제압을 했고 또 2012년, 2013년에 열린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1승 1무로 우세했지만 보시다시피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에서도 같은 조에 속했었는데 홈에서 6대0 대승을 거뒀지만 원정 가서 2대1로 졌어요. 그리고 이 패배가 당시 조광래 감독의 경질로 이어질 정도로 우리가 원정 경기에서 특히 어려웠고 보시는 대로 최근에는 홈 경기에서까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레바논 축구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바논은 지난 2차 예선에서 같은 조에 속했었는데 우리가 승점 6점 차로 앞서면서 1위를 차지했지만 북한과의 경기 결과가 북한의 경기 중도 포기로 빠졌던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홈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6월달에 일정을 치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레바논도 1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에게 불의의 일격과 역전패를 당하면서 레바논이 어려움을 겪었고 마지막 한국전도 역전패를 당하면서 기회를 놓쳤지 실질적으로 16점까지 자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두 경기를 치렀다는 점에서 레바논도 2차 예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전까지 3승 1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었다는 점, 이 점 역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바논이 2020년 이후에 치른 A매치에서 겨우 2승밖에 거두지는 못했지만 큰 패배는 없었습니다. 즉 2020년 친선 경기 바레인전 3대1 패배 이후에 2021년 들어 치른 경기는 요르단과의 친선 경기 1대0 패배, 쿠웨이트와 친선 경기 1대1 무승부 이후 이제 6월달에 2차 예선 경기를 치렀죠. 스리랑카의 3대1을 이긴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을 잡을 뻔하다가 역전패를 당했고 한국경도 역전패배였어요. 즉 초반에 기세가 좋고 특히 득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경기를 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피파 아랍 예선대회에서 1대0으로 지부티를 꺾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와 비겼는데 이번에 만난 레바논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기 때문인데요. 체코 출신의 이반 하색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현역 시절에도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 선수로서 화려한 선수 경력을 갖고 있고 감독으로도 이제 체코의 최고 명문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르타 프라하를 이끌면서 2020년과 2021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었고 이후에 주로 중동 무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J리그의 비셀고베 감독을 하기도 했고 프랑스의 생테티엔을 이끌기도 했지만 체코 대표팀 감독 경력 외에 최근 한 10년 동안은 중동에 있었어요. 알 아흘리에서 아랍에미리트 프로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힐랄 명문 클럽에서 또 사우디 크라운 프린스컵 우승을 차지하는 등 여러 많은 팀들에서 꾸준히 성과를 냈고
2021년 7월에 1년 계약으로 이제 레바논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레바논 대표팀을 이끌고 나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는 균형 잡힌 4-4-2 포메이션으로 상대를 잘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견고한 수비를 아랍에미리트 공격진이 뚫기가 어려웠고, 또 골키퍼 마타르 선수가 경기 내내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면서 골문을 사수했거든요. 투톱이 전방에서 박스 형태로 상대를 쪼여주고, 또 수비를 전환됐을 때는 두 줄 수비, 영혼의 템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상대를 완전히 가두고 이제 역습을 시도했는데, 신체 조건도 좋고 무엇보다 터프한 경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주목할 선수는 역시 하산 마툭 선수인데요. 레바논 대표팀의 주장이죠. 무려 94회 A매치를 소화했고, 지난 2013년 한국과의 경기 1대1로 비길 때 결국 동점골을 넣었던, 한국과의 경기 1대1로 비길 때 선제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이제 34살이기 때문에 나이가 꽤 있긴 한데 여전히 건재한 공격력과 득점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선수는 바로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덴마크에서 태어난 바셀 지라디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 또 측면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선수인데 187cm의 키에 신체 조건 좋고 빠른 속도까지 갖고 있어요. 덴마크 연령별 대표를 모두 거쳤지만 레바논을 이제 국가대표로 선택을 했고, 크로아티아의 명문클럽 하이둑 스플리트에서 활동하다가 최근에 이제 키프로스의 명문팀인 아폴론 리마솔로 이적을 했는데 득점 기록도 좋고 도움도 잘 올릴 수 있고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조심해야 되고요. 스웨덴에서 태어난 로베르트 알렉산더 멜키 선수 역시 193cm의 장신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오갈 수 있는 구심점이거든요. 마툭, 지라디, 멜키로 이어진 이 중앙 척추라인이 굉장히 견고하고 강력합니다. 스웨덴 리그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유럽 무대의 경험이 있고 또 굉장히 노련하게 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선수예요. 2018년부터 레바논 대표팀을 선택해서 활동을 하면서 17번의 A매치를 소화했고 또 한 골을 넣고 있거든요. 이 모든 선수들이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태어난 하산 수니사드 역시 주목할 만한데요. 미국 스포팅 캔자스시티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선수고 미국 청소년 대표팀에서 뽑히기도 했었는데 2013년에 레바논 국가대표를 선택하면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역시 측면과 전방을 오가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선수고요. 또한 지난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 교체 출전했던 스트라이커 오마르 차반 같은 경우에는 독일 베를린 태생입니다. 사실적으로 독일 축구를 흡수했고 1860 미넨에서 또 축구를 배웠고 현재는 잉글랜드 하브리그 서튼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데 피지컬적으로 좋고 또 이런 거친 유럽의 하브리그에서 활동을 한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 역시 높이의 강점이 있고 분명히 후반전에 들어올 경우 우리 수비수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고공 공격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벤투 감독이 아무래도 1차전과는 선볼 명단에 변화를 줄 것 같아요. 1차전에 부재했던 송민규 선수 대신에 조금 더 시차 적응을 했을 황희찬 선수의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고 또 중앙 지역에서 좀 더 과감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이동경 선수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전반전만 뛰고 교체되는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른쪽 사이드백 포지션에 이용 선수의 출전 같은 경우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노련하고 또 킥력이 좋은 선수들이 레바논과의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난 6월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1차전 이라크전에서도 컨디션이 안 좋았고 여러모로 이제 다운이 돼 있는데 이른 시간 골이 나온다면 우리가 대량 득점 승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골이 늦게 나올 경우 심지어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칠 경우에는 레바논이 훨씬 더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고 레바논이 선제골이라도 넣는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남은 경기 중에 원정 경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경기 한국 시간으로 9월 7일 화요일 밤 8시에 킥오프하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관중들이 올 수가 없어요. 손흥민 선수도 그런 부분들이 좀 힘이 될 수 있는데 오지 못하는 부분들 팬들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TVN 그리고 쿠팡플레이 티빙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또 응원을 전하는 것 역시 지켜보는 것 역시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7일, 10월 12일에는 이제 시리아와 홈경기, 이란과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대를 만나야 합니다. 이번 이라크, 레바논전이야말로 홈에서 두 경기를 다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이라크전 못 잡았으니 레바논전은 좀 기분 좋은 승리로 10월달 일정 조금 더 가뿐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